2차 과목도 수업 빠지지 않고 듣고 계시죠? 네,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외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법 해야 된다고 수업 안 듣고 계시는 분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민법 안 듣고 2차 과목 안 듣고 민법 한다고 시간 내는데 민법 안 하잖아요. 안 해. 수업은 악착같이 듣고. 85페이지 의사표시록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게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의 문제. 나의 의사.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어. 계약이 언제 해제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를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요. 이걸 표백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겠지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겠지요. 상대방이 뜯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고 알게 되겠지요. 이거 요지라고 합니다. 4단계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우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4단계가 있는데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우리 민법은 그냥 쉽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개 안 돼. 3개인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갑이 의사표시를 발신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신 후 도달 전에 갑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갑이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인의 계시가 됨으로써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는 도달을 하겠지. 그럼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111조 2항이에요.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조문을 외우시면 돼요. 일단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도달이 도대체 뭐냐. 이것만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시면 돼요. 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우체국 가서 발송을 했어. 근데 집으로 귀가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의사표시도 가다 죽냐 말이지. 아니다 말이죠. 의사표시는 도달하겠지 상대방한테. 따라서 그대로 효력이 생길 겁니다. 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물론 이 도달주의는 맨 밑에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 나올 때마다 체크하자 그랬죠. 몇 가지 체크. 자, 한 장을 넘기면 입법주의가 4단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뭘 원칙으로 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6개가 있지요. 그중에 2번, 3번, 6번 요게 우리 시험범위 있다. 2번, 3번, 6번. 그건 나중에 각각 관계되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달이란 게 도대체 뭐냐? 어느 쪽에 나와 있어요.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알았다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상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 부재 중에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대표적인 도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네? 이걸 도달로 볼 거냐? 이 문제가 또 생겨요. 이때 2갈래로 갑니다.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편물 겉봉에 이정혼이라고 써 있어. 저는 이정혼 아닌데요? 거절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정당하단 말이죠. 근데 이정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절해.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겠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로 나누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2줄이 있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2번째 줄까지. 쭉 내려오면 3번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갑이 을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도달 여부 갖고 다투고 있어요.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판사님, 제가 보낸 지가 일주일도 넘었는데 당연히 도달했겠죠? 라고 주장하겠지. 주장했으니 뭐 해야 돼? 증명해야죠. 그래서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은 못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우기고 있고 나는 반송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판사님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도달이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무슨 소리입니까? 전 받지 못했는데 이 다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증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어떤 우편물로 보냈는가?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는 반송되지요. 우체국을 통해서.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된 걸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우편물들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죠. 우체국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양으로 3번. 세 줄. 공고는 필요 없고요. 세 줄. 자, 네 번째.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철회. 양가로 1번에 있죠. 만약에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진짜로 도착하지 않았어. 또는 기간을 정했는데 지나서 도착했어. 다 누구의 독박이에요? 보낸 사람 독박이에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다면 보낸 사람 독박이야. 표의자의 불이익.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2번.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간단한 겁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와 관련해서 111조 1항과 2항 조문 암기하고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한 거예요. 두 번째가 113조 공시송달이라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내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찾아봐야지. 연락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몰라. 무과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민사송법상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별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뭐냐? 갑이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법원 사무관을 지정해서 보관하고 그 보관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라. 이게 공시송달 명령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원에 보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게시장에 게시가 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난 후에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일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112조. 자,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때 도달이란 건 아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죠?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알 수 있는 상태이려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알 수 있는 능력. 이 알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수령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 수령 무능력자. 누가 있을까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와 같은. 그러니까 갑이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설령 을이 그걸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도달이 아니고. 따라서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주장하는 건 괜찮아. 왜?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대항하지 못한다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한쪽은 주장 못해. 근데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상대방 을이 의사표시를 수령했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의사를 표시한 갑은 대항할 수 없다. 갑은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한다. 하지만 을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갑은 언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나?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부모가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단서에 있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닙니다. 안 후입니다.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세요. 갑은 을과 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대요. 근데 1번 갑이 사망했대.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지요. 1번 틀렸죠. 2번 을이 알아야 해제 효력이 생겨요? 아니지. 을이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해제 효력이 생기지. 3번은 도달했죠? 그럼 철회 못하지. 4번은 내용 증명이죠? 반송 안 됐지? 도달이죠. 4번이 답이네. 5번은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을 했어. 그 다음에 을이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됐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보내서 을이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라면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근데 수령을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어. 이때는 도달의 효력이 생기겠지. 그죠?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일 때 갑은 도달을 주장 못하지만 수령한 후에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의사표시에서 지난 시간과 지난주와 이번 시간에 했던 목적과 의사표시에서 합쳤고 4-5문제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게 법률 행위가 갖추어야 될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건,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거. 이제 특별 유효건 봐야죠. 특별 유효건 중에서 첫 번째. 갑이 땅을 파는데 직접 팔지 않고 을을 시켜가지고 을이 갑소유 땅을 팔더라. 이렇게. 즉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 이 타인을 뭐라 한다? 대리. 부탁한 사람을 뭐라 한다? 본인.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니 이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발생하려면, 갑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게 특별 요건이 되겠죠. 특별 요건. 그걸 대리에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계약은 일반적 유효권은 갖춰야 되죠. 그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과 의사표시의 일치 및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 및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보면 돼요. 어쨌든 일반적 유효권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플러스 어떤 특별한 요건이 필요할까? 2가지 필요합니다. 을은 갑을 위하여 땅을 대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을이 계약을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이걸 대리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행위가 있을 때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걸 안 했다면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계약이 없으니까. 요게 없을 때 문제가 돼요. 요게 없는데 요걸 한 경우. 이걸 뭐라 한다?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경우. 뭐라 한다고요? 무권대리.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대리 파트에서 보게 됩니다. 93페이지. 자, 먼저 대리는 대리 일반론, 대리 기초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 대리가 뭐냐 도대체. 여기 봤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이게 같다, 다르다. 이 달라지는 제도를 뭐라 한다? 대리를 한다. 뜻이에요. 왜 필요하냐? 갑이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미성년자야.
부모가 동의하거나 부모가 대신해 주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사적 자치. 그게 미성년자는 부족해. 그걸 누가? 부모가 보충해 줘. 법정 대리 이렇게 되겠죠. 사적 자치 보충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이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바빠서 을에게 부탁을 하고 다른 일을 처리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가 돼. 임의대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적 자치를 보충하거나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 당연히 이게 주된 기능이 됩니다. 종류는 앞으로 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입니다. 네 번째, 구별해야 될 놈이 있죠. 그 중에 누구? 사자, 심부름꾼. 자, 갑이 A 토지를 팔려고 해요, 지금. 누구한테 얼마에 팔까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서 표시를 하겠죠. 이게 의사표시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에 팔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얼마에 사라고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될 텐데 보통은 직접 하겠지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직접.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결정을 대리인한테 맡겨요. 야, 네가 결정해. 표시도 네가 해. 효과만 내가. 이게 대리야. 이게 대리. 반면에 사자는요. 아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본 적 있죠? 표시관의 착오라고. 결정을 갑이 해. 표시만 을에게 맡겨. 야, 내가 갑병하고 내 땅을 1억에 매매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는데 가서 너 표시만 해. 계약서만 써와. 예? 이게 사자야. 그러니까 사자는 결정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표시만 해, 표시만. 이렇게 사자와 대리는 외형은 비슷해요. 병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병이, 을이에요, 을.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정을 누가 했느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리. 그러면 대리의 경우는 보세요. 대리인이 결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대리인 만취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결정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필요해. 반면에 사자는 결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의사능력 필요 없어요. 만취한 사람도 심부름 잘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리는 의사능력이 필요하고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착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착오가 뭐였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의사 표시한 사람이 모르는 경우라 그랬죠. 그럼 대리를 가면 의사 누가 결정해요? 표시 누가 해요? 이게 불일치해야 되죠. 그죠? 그걸 누가 몰라야 돼요? 을이 몰라야 되죠.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 야,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반면에 사자는 어때요? 의사 누가 결정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가 불일치.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어. 이게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림 가지고 얘 그림 가지고. 안 그러면 머리 헷갈리니까 대리의 경우의 착오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을 때 착오가 된다.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 못 표시하고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 그럼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다르죠?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서 의사능력의 문제와 착오의 문제를 구별하자. 구별하실 수 있겠죠? 구별해. 네 번째, 대리는 지금 보면 법률 행위의 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 법률행위 아니죠? 예?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 사실행위라고 부르지.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를 불러야지.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 있어. 사실행위라는 게 있고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법률행위를 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나? 아니다. 결혼 같은 걸 어떻게 대리인을 통해서 하냐? 갑이 을에게 야 병을 만나봐라. 괜찮으면 네가 결혼을 약속해라. 결혼식장은 내가 갈 테니까. 이게 되냐 말이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는 없다. 결국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뭐만?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안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그다음에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 예외가 있겠죠? 예외 몰라도 돼. 원칙. 일단 요 정도가 대리의 기초. 93페이지 대리의 개념이 있고, 이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이라고 기능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대리의 본질이라고 돼 있죠. 대리는 법률 행위하는 자와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하자유음을 누굴 표준해야 돼? 대리인 표준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차고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예? 그 대리 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차고를 대리인 기준 했잖아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대리인 걸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되고, 단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기는 거고, 효과니까 갑에게 생기는 거고. 그게 대리다. 대리가 인정 안 되는 거야.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라고 되는, 신분행위는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가족법상 행위라고. 사실행위 같은 것들, 불법행위 같은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3번에 대리와 구별되는 게 사자가 있죠. 동그라미 1, 2. 대리의 이제 종류가 쭉 나오죠.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 대리의 기초에, 아, 이런 게 대리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아까 노랗게 봤던 거.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즉, 특별 유효권. 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95페이지 첫 번째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리권이 나왔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다. 아,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홀랑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지. 미성년자 갑에게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대신해줘야지. 옆집 아저씨가 대신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대리권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대리권은 뭘 말할까요?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조심하실 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권한입니다. 권한. 권리라는 건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고, 내 권리. 권한은 타인을 위한 걸 권한이라고 합니다. 타인. 권한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 대리권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자,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의무가 없으니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대리권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단 말이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팔아줄 의무 같은 거 없고요. 헐값에 팔았다 하더라도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리권의 특징입니다. 권한에 불과하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본인의 의사, 갑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이나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나
가정, 법원의 선임을 통해서 발생하는 법정 대리라는 게 있고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깁니다. 미성년자 부모가 갖는 친권 같은 것들,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같은 것들. 부부 사이에서는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배우자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들, 의식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그걸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법정 대리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임의 대리라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 본인의 법률 행위입니다. 수권행위의 뜻이 뭘까요?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 행위.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 성질이 뭐냐?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 아닙니다. 본인의 단독 행위입니다. 그 말은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바쁘다고 거절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대리권이 생겨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갑이 이렇게 야, 땅 좀 팔아줘. 그 순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깁니다. 그럼 을에게 불리하죠?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왜? 바쁘면 안 하면 된다 그랬고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리권이 생기더라도 을에게는 1도 불이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을과의 계약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권리와 의무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가 됩니다.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대리권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단독행위. 세 번째로, 대리권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될까요? 위임장 같은 거 써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분료식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구두로 했든 카톡으로 했든 문자로 했든 서류로 했든 뭐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의뢰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예요. 이게 수권행위. 이게 수권행위.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 한 모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예? 갑이 친구라고 중국집을 들어가다가 화장실 가면서 내 거 아무거나 좀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런 게 다 수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두로 부탁을 하든 서면으로 부탁을 하든 화장실 가서 깜빡하고 말 안 했다고 화장실 가서 카톡으로 부탁을 하든 다 뭐가 된다? 수권행위가 된다. 물론 부동산 따위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 써주는 경우가 보통 있죠. 그때 위임장을 써주는 게 수권행위냐? 아니다네.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 써주죠. 그때 그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 위임장 써주는 건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증거. 그러니까 반드시 수권행위를 위임장을 써주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분료식입니다. 분료식. 네 번째,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다.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원인관계라고 부르는 거. 이건 뭐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별도의 계약을 말해요. 계약. 별도의 계약.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잘만 팔아주면 수수료를 10% 주기로 계약. 수수료 10% 줄게. 오케이? 오케이. 네가 잘만 팔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그걸 수락을 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는 수수료 계약이 체결. 이걸 뭐라 한다?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은행이 직원 을을 고용을 해요. 고용계약을 하죠. 그게 기초적 내부관계야. 그리고 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갑은행이 을에게
너는 무슨 지점 가서 예금 업무를 해라. 이게 수권행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업무를 맡기는 것 별개죠. 별개야. 그래서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별개의 행위다. 이걸 수권행위의 무인성, 독자성. 각과 을사의 수권행위를 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냥 부탁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수권행위와 계약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갑은행이 을을 고용을 했어. 교육만 20년을 시켜. 아무것도 일을 안 맡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월급만 따박따박 주면. 그렇죠? 수권행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기본 계약관계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수권행위와 기초형 내부관계는 별개의 행위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이렇게 부르는. 다만 우리 민법이 특별한 규정을 따로 하나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원래 기본관계, 원인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대리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별개의 행위니까. 하지만 은행이 고용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얘가 계속 예금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료가 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나더라도 대리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끝나면 대리권도 소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봅니다. 어쨌든 별개의 행위라는 거 있지 말이죠.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 중요하죠. 왜?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밝혀야 그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가 되는 유권 대리인지 아니면 갑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 대리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을의 행위가 을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바깥의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법정 대리는 요 정도 할 수 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해놨어요. 반면에 임의 대리가 문제인데요. 임의 대리는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본인이 뭘 부탁했는가를 해석해 봐야죠. 그죠? 본인이 무엇을 부탁했는가. 갑이 을에게 내가 바쁘니까 네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몇 군데 상담을 하고 괜찮아 하고 있으면 수강증을 하나 끊어다 달라고 카드를 건네줬어. 그래서 을이 학원을 알아보러 돌아다녀. 끊어왔어. 제주도에 있는 학원을 끊어왔네. 나는 구리 사는데 매일 제주도를 왕복해야 되냐 말이죠. 이런 게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예요. 갑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인중개사 학원 하나 끊어오라 그랬어. 이럴 때 을은 정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 어디에 있는 학원이라도 끊어와도 되는가? 이런 게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갑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을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갑이 거주하는 범위 내의 학원에서 등록을 해와야 갑이 학원을 다닐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수권행위를 해서 해석을 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밝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을이 제주도 끊어왔어. 갑인만 내가 지금 구리 사는데 이 자식아 제주까지 매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네가 이 자식아 어딘지 말 안 했잖아 이 자식아. 둘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판례. 대리권의 범위에 관련된 판례. 자, 일단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기본이에요.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권이 포함된다.
자, 이건 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을이 병과 계약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병이 계약금을 을에게 주네. 이 수령할 수 있느냐는 문제. 중도금을 주네. 을이 수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잔금을 주네. 을이 수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병이 잔금 지급일 날짜를 좀 뒤로 미뤄달래네. 연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끝내 돈을 안 준다. 이 해제할 수 있는 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그 팔아달라는 수권의 기록 속에서 계약 체결하고 엔드 수령하고 연기하고 만약에 상대방 병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을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수동. 자, 그럼 능동은 뭐냐? 대리인이 하는 게 능동이고요. 상대방 앞에서 수령하는 게 수동이야. 대리인이 하는 게 능동, 수령하는 게 뭐? 수동. 그러니까 좀 전에 갑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라. 체결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수동 대리권도 있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네가 돈 받아 이런 말 안 했어도 을은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을이 받아갖고 횡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엄마 내가 너한테 계약만 하라 했지 돈 받아라 했어 자식아. 네가 돈 받았고 횡령한 건 나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병한테 아니 나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딱 못 넣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아니다. 계약 체결 대리 속에는 적어도 무슨 권한까지는 있다. 수령 권한까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병이 와가지고요. 며칠 말미를 달래, 연기를 해달래. 아, 이건 없다는 거야. 이건 없다. 그리고 병이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해제 권한이 있냐?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일단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과 수령 권한까지만 있다.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땅을 팔고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포괄적인 대리권을 줬어.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위에 거는 단순히 땅을 팔아달라는 거고요. 밑에 거는 계약도 하고 이행도 네가 다 해. 이게 이행하는 포괄적 대리권이에요. 만약에 이행하는 포괄적 대리권까지 줬다면 연기까지도 할 수 있다. 연기까지. 이행, 연기니까. 그죠? 연기하는 것도 이행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해제는 끝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 대리권에 포함된다는 거 하고요. 그와 관련된 판례. 아주 기본이 되는 거. 기억하시고. 기타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갑이요. 을에게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가서 받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을이 빈손으로 왔네요. 갑이 물었어요.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며칠 말미를 달라 그래서 연기해 줬다 그래요. 연기 권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야 오늘 내가 병한테 꿔준 돈 받기로 한 날인데 네가 가서 좀 받아와라. 을이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어. 갑이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며칠 말미를 달라서 연기를 해줬대.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에? 하나하나 외우는 거예요. 연기 권한이 있다. 근데 을이 빈손으로 왔어. 왜 빈손하냐 그랬더니 아, 불쌍해서 면제해 줬대. 돈 갚지 말라 그랬대. 이거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죠. 실제 판례예요.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연기 권한은 있으나 뭐는 없다. 면제 권한은 없다. 두 번째, 갑이 돈을 주면서 무슨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하라 그랬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하면 되죠. 돈은 은행에 넣겠지. 근데 갑이 돈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어. 그리고 계좌를 딱 줘, 통장을. 야, 예금했어. 그 돈을 다시 돌려줘.
이 돈은 뭐야 그랬더니 대출 받았대. 예금을 담보로. 갚은 필요도 없는데.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지.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실제 이런 짓거를 했단 말이야. 이게 판례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없다 이거.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경매법원에 가면 물건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건 네가 보고서 적당한 거 하나 경락을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아왔네. 경매 신청 대리권. 그래서 병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받아왔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매법원이 매각 허가를 하고요. 보통 매각 잔금을 한 달 내 납부하도록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경매법원이 갑에게 매각 허가를 하고 갑한테 한 달 내 매각 대금을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매각 허가 결정 후 매각 잔금 완납 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경매를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를 취할 때는 그 사이에 경매를 취할 때는 매각 허가 결정 후 경락 잔금 납부 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려면 낙찰자의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누구의 동의서? 그런데 그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낙찰자가 동의해줘야 되니까 누가 동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이. 근데 이놈이 동의를 해줬네. 이 동의 권한 있다 없다? 없다. 갑이 그러겠죠. 엄마 너 보고 낙찰 받아오라 그랬지 자식아.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줘라 그랬냐 자식아. 딱 팔라.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요 두 가지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있다 없다가 관련해. 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세 번째가 좀 전에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대리권의 범위를 밝힐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수권행위를 해석하더라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있을 수 있죠.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이 하나 있어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18조예요. 여기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싸잡아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관리 행위. 그리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 처분 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뭐는 못한다.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118조 1호로 보면 그냥 보존 행위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용 행위는 본인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라고 일정한 제한이 가야 돼요. 제한. 그래서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계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존 행위. 예.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본인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인데 채권자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채권은 소멸해요. 그 채권이 소멸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본인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지 마. 잘 나오는 거.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이거를 보존등기를 대리인이 해요. 보존행위겠죠. 보존등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 이거를 매각을 해버려요. 썩기 전에. 이게 보존행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예로 시험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는 무제한적인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보존행위의 예가 뭐냐 이런 것들이요. 더 있는데 오늘 세 가지. 가옥의 수선,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이런 것들 보존행위 예가 됩니다. 자, 이용행위는 임대차 같은 것들, 계량행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 계량유익비라고 합니다. 계량유익. 그런데 이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용 계량행위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용 계량행위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 뭐가 있냐? 본인의 예금을 관리하는 자가 이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또 본인의 임야를 전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전을 답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전이 뭐고 답이 뭐예요? 전은 밭이죠. 답은 논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세지죠. 보통. 안 그래요? 그래요. 같은 조건이라면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세져요. 그러니까 계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의 형질, 성질을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118조를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들이 됩니다. 범위. 네 번째, 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을이 병한테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권이 범위 내, 범위 밖. 범위 내죠. 을은 받을 수 있죠. 자, 이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줘야 되죠. 횡령을 했어요. 이 횡령을 하는 행위, 대리권의 범위 밖, 범위 내. 범위 밖, 범위 내. 자, 이걸 대리권 범위 밖으로 보면요, 횡령하는 건 무권 대리가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 범위를 밝히는 이유는 그 바깥의 행위는 무권 대리라고. 그럼 저 횡령하는 게 대리권의 범위 바깥의 행위라면 무권 대리가 되니까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병은 갑한테 가서 땅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무권 대리가 되어버리면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 범위 바깥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대리인의 행위는요,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계약했죠? 네? 직접 갑이 한 거예요. 돈 받았죠? 직접 누가 받은 거야? 갑이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을이 돈을 받아가지고 설령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갑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가서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은 나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병은 네 대리한테 줬다. 그럼 갑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서 땅을 넘겨줘야 됩니다. 결국 을이 대금을 수령하여 설령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야.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예요. 돈을 받는 것까지가 대리권이에요. 여기까지가. 그걸 갑에게 갖다 주는 것은요, 대리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하고는. 예?
갑하고의 신뢰의 문제일 뿐 을이 횡령하는 것은 대리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을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하지만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갑을 배신한 거라 그랬죠. 배임적 대리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갑에게 무효, 유효하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직원한테 맡겨서 예금 업무를 시켰더니 예금을 받아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예금한 나는 돈 못 찾아? 찾아야지. 통장이 있는데 은행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권의 범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갑에 대한 배신 행위일 뿐이다. 그런 걸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고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더라. 을과 병이 짜고 병이한테 돈 주면서 같이 쓰자. 뭐 이렇게. 어차피 네가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갑한테 딱 넘겨받을 수 있으니 돈 같이 쓰자.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더란 말이지. 그렇죠? 즉 병이 을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합의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상대방 병이 을의 배임적 의도 내가 저놈한테 돈을 주면 저놈이 돈을 갑한테 안 갖다 주고 지가 쓸 거야 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까지 병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 민법 조문이. 이걸 처리하는 민법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비슷한 걸 끌고 와. 오늘 본 것 중에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뭐였죠? 107조 1항 단서. 아까 건너뛰었던 거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의 동그라미 2번 비진이 표시 단서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 대리인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가 뭐예요? 다시 앞으로 한 장 뒤로 63페이지 1항 단서. 그러나부터가 단서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걸 적용하자 말이야. 이걸 적용. 그래서 비진이 표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적용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적용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조문은 어쩌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아주 어려운 거 했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먼저 보면 95페이지 하단에 대리권의 뜻이 있고 다음 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은 심심할 때 읽으시면 되고요. 다만 양가를 본 두 번째 줄에 친권자가 있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9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친권자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이라고 돼 있고 숙권행위가 있죠. 본인의 숙권행위. 양가름은 단독행위고 양가름은 원인관계와 구별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름 3번 분류식 행위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나왔죠. 그 중에 양가로 1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수권행위라 해석하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있더라. 1번, 2번, 3번, 4번 다 말씀드린 거죠. 다음 페이지 6번, 7번 6번, 7번 다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118조 조문이 있더라. 그죠? 1호, 2호가 있죠? 싸잡아서 관리행위라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기억 보존행위 얘가 있죠? 수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2개 일단 체크 얘 기억하자. 근데 니은 세 번째 줄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디귿 계량행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말한다. 따라서 A의 네 번째 줄 예금을 주식으로 사채로 안 돼. 토지 지목을 변경 안 돼. 임야를 전으로 전을 답으로 안 돼. 안 돼. 됐죠? 네. 그리고 대리권 제한은 다음에 보고 아까 남영이 우리 교재 남영 어디 갔어? 예, 104페이지. 느닷없이 여기가 있어요. 대리인이 계약금을 횡령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금 받아서 중도금 받아서 잔금 받아서 횡령을 했단 말이죠. 근데 1번 본인의 이익을 배안하더라도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바깥이 아니다.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하지만 오른쪽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라.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끝에.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아까 봤던 107조 1항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효가 되더라 말이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됐죠? 그 정도. 아주 어려운 거 했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대리권 제한과 대리권 소멸 2개가 남았습니다. 99페이지 가면 대리권 제한이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복습하지 않으시면요. 앞으로 대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복습하셔야 돼요. 네? 고통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복습 안 해서 고통스러운 건지 저 여러분 표정 안 볼 거예요. 이제는. 꾸준히 하세요. 강의 계속 들어주세요. 그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